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대통령은 이 사람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걸면 2시간 넘게 통화하고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끊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그 사람 앞에서 시계를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4시간, 그가 나타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 26년째 왕자를 지키고 있는 남자, 블라디미르 푸틴. 2026년 오늘, 그는 법 위에 군림하며 시간마저 자기 편으로 돌려세운 가장 위험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시체 더미 속 쥐구멍에서 태어난 소년이 어떻게 지구를 흔드는 남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가 권력을 잡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기괴한 죽음을 맞이할까요? 절대 권력의 탄생 뒤에 숨겨진 차갑고 소름 끼치는 진실. 오늘 밤 그 잔혹한 일대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952년 10월 7일) 소련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한 귀퉁이에 낡고 허름한 공동주택. 좁은 복도에는 쥐가 들끓고 이웃들은 벽 하나를 두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한 사내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름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이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블라디미르 스피리도노비치 푸틴. 해군 수병 출신의 상위 군인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자원입대에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던 그 시절 레닌그라드는 독일군에 의해 무려 900일 동안 봉쇄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처참한 포위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레닌그라드 봉쇄. 그 기간 동안 도시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수십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바노프나는 그보다 더 처절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봉쇄 당시 온 가족이 굶주리던 그 시절, 아버지는 군에서 배급된 식량을 몰래 빼돌려 어린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당시 아들은 3살이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3살 배기 아이는 강제로 고아원에 수용됩니다. 군인의 식량을 민간인에게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몸이 차가워진 채 시신 처리장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 외쳤습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소.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실 푸틴 위로는 형이 2명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태어나자마자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형마저 레닌그라드 봉쇄 중에 어린 나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 아들을 잃고 폐인이 다 된 부부가 40이 넘어 기적처럼 얻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가족, 죽음 위에서 태어난 아이. 그 출발점이 그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순하고 조용한 아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푸틴은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꾼이었습니다. 숙제는 뒷전이고 칠판 지우개를 친구에게 집어던지고 수업 중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를 수시로 불렀고 동네 어른들은 혀를 찼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또래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말썽꾼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계단. 거기서 쥐를 쫓다가 생긴 일입니다. 좁은 계단에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린 푸틴이 막대기로 쫓았습니다. 쥐는 도망갈 곳이 없자 오히려 푸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훗날 푸틴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쥐를 구석으로 몰면 쥐는 공격한다. 이 한 문장이 훗날 그의 외교관이자 세계관이 됩니다. 약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반드시 반격한다. 그러니 먼저 치거나 아니면 몰지 말아야 한다고. 레닌그라드 뒷골목에 쥐 한 마리가 미래의 독재자에게
세계 정치의 원칙을 가르쳤던 겁니다. 부모의 끈질긴 교육 덕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푸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집념. 체구는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왜소한 체구 때문에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들과 늘 싸워야 했다. 그 집념이 그를 무술로 이끌었습니다. 10대 중반, 푸틴은 삼보와 유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삼보는 1920년대 러시아군의 호신술에서 발전한 격투기로 유도와 레슬링을 결합한 무술입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타고난 승부욕이 있었는지 레닌그라드 지역 삼보 대회와 유도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훗날 유도 검은띠까지 따게 됩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훗날 이런 말을 남깁니다. 50년 전 레닌그라드의 거리가 내게 규칙을 가르쳐줬다.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펀치를 날려야 한다. 약자는 얻어맞는다는 신념. 강인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확신. 그것이 그의 세계관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푸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제목은 방패와 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소련 첩보원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혼자서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첩보원의 모습에 10대 소년 푸틴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영화를 본 그날 그는 KGB 요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얼마나 강렬했냐면 당장 KGB 건물로 찾아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KGB 요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법대에 입학해서 법학을 전공하면 된단다. 그날 이후 푸틴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1970년 푸틴은 레닌그라드 주립대학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974년 아직 학생 신분이던 그에게 KGB 수습요원 제의가 들어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눈여겨봤던 KGB 요원이 직접 찾아와 스카우트를 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평소에 지켜보다가 자질이 있다고 판단된 이를 선별해 채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큰 선택이었습니다. 1975년부터 15년간 푸틴은 KGB 외국정보 담당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스파이 영화 같은 화려한 작전은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전화를 받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화 속 첩보원을 꿈꿨던 소년에겐 적잖이 실망스러운 현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푸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던 그는 1985년 여름 드디어 진짜 해외 공작 임무를 받습니다. 목적지는 동독의 드레스덴. 통역관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동독에 잠입해 핵심 인사를 포섭하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임무였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생애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결혼도 이미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류드밀라 푸티나를 만난 그는 3년간의 연애 끝에 1983년 7월 28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독일로 떠나기 전 첫 딸 마리아를 얻었고 드레스덴에서는 둘째 딸 카테리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푸틴은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신부에게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KGB 요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철저한 비밀이었으니까요. 두 딸도 가짜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국가 기밀보다 취재하기 힘든 것이 푸틴 가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습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푸틴이 걸을 때를 자세히 보면 오른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왼팔만 흔드는 독특한 걸음걸이를 합니다. 이것은 KGB 사복요원들이 훈련받는 방식입니다. 언제든 가슴 쪽에 있는 총을 가장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오른팔을 최대한 몸에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도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몸의 밴 습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가지 놀라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신분증. 그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드레스덴 첩보 활동의 실물 증거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밤 푸틴은 드레스덴의 KGB 지부에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독일인이 장벽으로 몰려가 환호를 지르며 망치로 벽을 부수는 동안 분노한 동독 주민들이 KGB 건물로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에 짓눌렸던 사람들의 분노가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푸틴은 즉시 모스크바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냉혹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 순간 푸틴이 느꼈을 감정은 훗날 그가 직접 말했습니다. 내게는 조국이 더는 없구나. 소련 연방이 병든 게 분명하다. 착잡함과 배신감, 초강대국의 요원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1991년 12월 26일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15개 공화국이 각자 독립의 길을 걸었고 세계 최강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어이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 푸틴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절 그는 택시 운전을 해가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제까지 슈퍼파워의 첩보 요원이었던 자신이 낡은 차로 손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인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먹을 때도 있었고 고기는 생일이나 새해에나 밥상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내내 그랬습니다. 대다수 러시아인이 겪은 그 굶주림과 치욕, 푸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훗날 푸틴은 소련 붕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의 붕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었다. 그 치욕과 분노가 강한 러시아를 향한 집착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KGB에서 물러난 푸틴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모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발령을 받은 그는 그곳에서 한 교수와 다시 만납니다. 이름은 아나톨리 소부차크. 대학 시절 푸틴을 가르쳤던 교수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첫 민선 시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소부차크는 자신의 국제문제 보좌관으로 푸틴을 불렀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1994년 수석 부시장에 오른 푸틴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경제도시로 변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푸틴의 이름을 순식간에 전국에 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장실에 불이 났을 때 푸틴은 5,000달러가 든 지갑을 찾겠다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만 원. 당시 러시아는 부정부패가 판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새로 떼돈을 번 재벌들이 수천억을 쌓아두던 때에 부시장이 고작 550만 원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황당한 행동이 그를 청렴한 인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그의 인지도를 모스크바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996년 소부차크 시장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자신의 편으로 불렀지만 푸틴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받느니 충성을 위해 교수형을 당하는 것이 낫다. 이 한마디가 또다시 퍼져나갔습니다. KGB 출신, 낙하산이 아닌 실력, 청렴함, 그리고 의리. 그런 능력과 이미지를 눈여겨본 인물들이 점점 그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대통령 재산관리부 2인자로 기용되고 1998년에는 KGB의 후신 연방보안국 FSB의 수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옐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푸틴을 총리 대행으로 임명하며 그가 나의 후계자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 지지율 2%. 당시 러시아 국민 중 누구도 이 무명의 전직 첩보원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옐친은 당시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옐친이 갑자기 푸틴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과 그리고 이후 옐친과 그 가족이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푸틴이 옐친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권력을 넘겨받은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그 거래는 완벽하게 이행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 그 2%의 남자가 74%의 지지율을 가진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9년 9월 모스크바 일대에서 아파트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3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잠을 자다 폭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리였던 푸틴은 즉시 체첸 반군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합니다. 화장실에서까지 반군을 잡아내겠다. 이 말 한마디가 러시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고는 군을 동원해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에 대량 파괴 무기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공장, 병원, 방송국, 정유시설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체첸 반군 약 3만 명을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옐친이 병들어 노쇠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던 그 자리에 50대가 되지 않은 젊고 강인한 남자가 전투기 조종석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오랫동안 강인한 지도자를 원해왔습니다. 광활한 평원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민족에게 강력한 군사 지도자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 갈증을 푸틴이 채웠습니다.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2%에서 74%로. 그리고 세기 말인 1999년 12월 31일 옐친은 예고 없이 사임을 발표합니다.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나의 후계자는 푸틴입니다. 2000년 푸틴은 53%의 득표율로 러시아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권력을 향한 첫 번째 왕좌에 오른 것입니다. 푸틴이 집권했을 때 러시아는 엉망이었습니다. 소련 해체 후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소수의 재벌들이 천문학적 부를 독차지했습니다. 이들을 올리가르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주가 조작, 사재기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살까지 저지르는 무법지대의 왕들이었습니다. 선거 자금을 대고 방송사를 동원해 대통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옐친의 재선 때 미국 선거 전문가를 동원하고 방송사를 통해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고 심지어 춤추고 노래하는 이미지 메이킹까지 해준 것이 바로 올리가르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주도하면 된다. 푸틴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 그 판단이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푸틴은 취임하자마자 이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 당연히 올리가르히들은 무시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도 자기들이 조종했는데 이 무명의 전직 첩보원쯤이야. 그 판단이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푸틴은 칼을 뽑았습니다. 먼저 당시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의 회장 미하일 호도르콥스키가 체포됩니다. 반푸틴 야권을 후원하던 그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구속돼 10년 복역 후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이어 크렘린의 대부 킹메이커라 불리던 베레조프스키도 영국으로 쫓겨납니다. 당시 그의 재산은 약 3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러시아 최대 자동차 회사, 방송사, 에너지 회사를 거느린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그조차도 푸틴의 눈밖에 나자 영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망명 후에도 푸틴 정권을 비판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그는 2013년 의문의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올리가르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재벌들은 푸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조건으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살아남은 사례가 러시아의 첼시 FC 구단주였던 아브라모비치입니다. 그는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와 거리를 뒀고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됐고 결국 첼시 구단을 매각했습니다. 올리가르이를 제압한 푸틴에게 하늘이 선물을 줬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집권과 동시에 폭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옐친 집권 초기 배럴당 17달러였던 원유가 푸틴 집권 후 2000년 30달러, 2004년 40달러, 2008년에는 무려 1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1달러, 2달러였던 가격이 푸틴 집권 1년 만에 9.7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새로운 중산층이 생겨나고 연금은 2배로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확신했습니다. 푸틴 덕분에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물론 전문가들은 이견을 냅니다. 천연자원 가격이 오른 덕분이지 푸틴의 경제정책 덕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러시아 국민의 눈에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집권하자 경제가 살아났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푸틴은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 노기술로 방치됐던 군사장비들을 새로 교체하고 직업군인 훈련을 특화하며 군인 급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정책도 전면 재조정합니다. 러시아가 핵공격을 받거나 핵공격 위협이 있을 경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핵가방은 오늘날도 푸틴의 경호원이 항상 옆에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푸틴은 마초적 이미지로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더 깊이 사로잡습니다. 상의를 벗고 말을 타는 사진, 영하의 날씨에 얼음물에 입수하는 영상. 이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주연절 풍습으로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는 의식이지만 푸틴에게는 강인함을 과시하는 퍼포먼스가 됐습니다. 유도 검은 띠를 딴 모습, 전투기를 직접 모는 장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질주하는 모습, 심지어 시베리아 호랑이를 마취총으로 기절시키는 장면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원해온 강인한 지도자의 표상. 그것이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2004년 재선에서 71%의 지지율. 국민의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푸틴은 권력만큼이나 사생활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13년 6월 3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 류드밀라와 이혼합니다. TV 인터뷰 도중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 이혼은 러시아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류드밀라는 이후 21살 연하 남성과 재혼해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훨씬 전부터 푸틴의 연인으로 거론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알리나 카바예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리듬 체조 금메달리스트. 러시아에서 가장 유연한 여성이라고 불렸던 그녀입니다. 푸틴보다 31살 어린 카바예바는 선수 은퇴 후 친푸틴 성향 정당 통합러시아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대형 미디어 기업의 회장 자리를 맡아 연봉으로 무려 114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권 조사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적어도 2명 있다고 합니다. 형제는 동계올림픽 시설이 있는 크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스키를 타거나 여름에는 흑해 연안에서 호화요트를 타며 지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카바예바가 스위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자취를 감췄다는 보도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는 카바예바와 아이들이 스위스 비밀 장소로 대피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두 사람의 관계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왔습니다. 카바예바는 러시아의 비밀 퍼스트레이디로 불립니다. 가정부와 사이에서 딸이 1명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어 푸틴의 숨겨진 자녀의 수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기밀 중의 국가 기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신들이 오랫동안 추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틴은 해외 방문을 할 때마다 반드시 전용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유가 황당합니다.
자신의 배설물을 외국 정보기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변을 분석하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 경호원이 그의 배설물을 수거해 러시아 본국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냉전의 유산이자 첩보원 출신 지도자의 집착이 이런 곳에서도 드러납니다. 러시아의 헌법은 대통령 3선 연임을 금지합니다. 2008년 푸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른바 자리 돌리기. 당시 부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리가 됐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 권력은 푸틴이 총리로서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위헌이다, 꼭두각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메드베데프 시절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려놨다는 점입니다. 2012년 메드베데프의 임기가 끝나자 푸틴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푸틴은 물러나라. 하지만 결과는 63%의 득표율.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 디도스 공격, 득표율이 100%를 넘는 황당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2011년 총선에서는 푸틴의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득표율이 무려 140%가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곰들도 산에서 내려와 투표를 했다는 조롱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76.7%로 재선, 2020년 개헌한 국민투표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지낸 임기는 모두 백지화됩니다. 리셋. 이것으로 푸틴은 이론적으로 2036년까지, 즉 만 83세가 될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스탈린이 약 31년을 집권한 기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러시아 대선이 또 치러졌습니다. 야권 후보의 참여가 원천 봉쇄된 채로 실시된 이 선거에서 푸틴은 압도적 득표율로 제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2030년까지는 최소 집권이 확정됐고 2036년까지도 가능한 법적 기반이 완성됐습니다. 한편 강한 러시아를 향한 푸틴의 집착은 결국 무력으로 표출됩니다. 2008년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합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지만 러시아 국내 푸틴 지지율은 88%까지 치솟았습니다. 침공할 때마다 지지율이 오릅니다. 2014년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뿌리가 같은 나라입니다. 9세기 키이우 루스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출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13세기 몽골의 침략 이후 갈라지고 이후 수백 년간 지배와 복속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1654년 페레아슬라프 조약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손을 잡았지만 그 조약의 해석을 두고 지금까지도 두 나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때 합병됐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동맹이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남긴 핵탄두 1800여 기를 보유한 세계 핵무기 보유 3위 국가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급하게 설득했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을 보장하겠다.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러시아는 그 약속을 깼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노선을 택하자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군대를 보내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언합니다. 유럽 전체가 비난했지만 크렘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언하고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 내전이 진행되던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제공동조사단은 반군 세력이 발사한 러시아제 미사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인했습니다. 내전은 8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마침내 푸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세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까지 점령합니다. 전력을 끊으면 통신도, 수도도, 방송도 마비됩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의 치명타. 그리고 원전을 장악함으로써 핵전쟁의 공포를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이 대피해 있던 마리우폴 극장이 폭격당해 전 세계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도 총을 들었습니다. 자원 입대가 이어졌고 해외에 나가 있던 남성들이 귀국해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선포합니다. 프리고진은 푸틴과 같은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 푸틴과 인연을 맺어 크렘린 행사를 도맡으며 성장했습니다. 이후 바그너 그룹을 창설해 푸틴의 최측근 거물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최전선의 바흐무트 점령을 이끌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절대적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정규군 수뇌부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바그너를 죽이고 있다. 탄약을 주지 않는다. 우리 병사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군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맹비난하던 프리고진은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그너 병사들을 이끌고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도누를 점령하고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도로를 달리듯 하루 만에 모스크바 200km 전방까지 접근했습니다. 러시아 건국 이후 최초의 대규모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푸틴은 반란을 선포하며 반역자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고 프리고진은 협상을 받아들여 진격을 멈췄습니다. 바그너 병사들은 전선으로 복귀하고 프리고진은 면책을 약속받고 벨라루스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반란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반란이 끝난 닷새 뒤 푸틴은 프리고진을 포함한 바그너 지휘관 35명을 크렘린으로 직접 불렀습니다. 3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지 정확히 2달 후인 2023년 8월 23일 프리고진이 탄 전용기가 모스크바를 이륙한 지 30분 만에 러시아 트베리 지역 상공에서 추락합니다. 탑승자 10명 전원 사망. 바그너 그룹의 공동 창업자 드미트리 우투킨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친바그너 채널들은 러시아 방공부대가 이 비행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 영상에는 미사일 흔적처럼 보이는 장면과 한쪽 날개가 없는 채로 추락하는 비행기가 담겼습니다. 사망 며칠 전 프리고진이 녹화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말들이 있지만 모든 게 괜찮습니다. 그 말을 남긴 지 며칠 후 그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푸틴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쿠르스크 전투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나타나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호국영령을 기리는 묵념을 했습니다. 프리고진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정적들은 이상하리만큼 자주 죽거나 사라집니다. 2006년 전직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그는 1999년 모스크바
아파트 폭발 사건이 사실 푸틴의 자작극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자신에게 암살 명령을 내렸다고도 고발했습니다. 2006년 11월 그는 정보요원 2명과 만난 자리에서 녹차를 마셨습니다. 그 후 갑자기 쓰러졌고 3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 공개된 그의 모습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폴로늄은 몸에 들어가면 치료 방법이 없으며 23주 만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배후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그는 공항 카페에서 홍차를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기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비상 착륙, 중환자실 이송.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서는 신경작용제 노비촉이 검출됐습니다. 나발리는 그 이전에도 괴한이 뿌린 약물로 한쪽 눈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 정부의 소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나발리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21년 1월 자진해서 러시아로 귀국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라 밖에 살 수는 없다. 그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체포됐습니다. 극단주의 활동 선동 등의 혐의로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베리아 최북단, 북극의 늑대라 불리는 혹독한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2024년 2월 16일 러시아 연방교정청은 발표했습니다. 나발리가 산책 중 의식을 잃고 숨졌다고.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나발리의 측근들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면회했는데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틀 만에 사망 통보를 받았다.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나발리의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는 유럽의회 연단에서 눈물 없이 말했습니다. 푸틴은 괴물입니다. 라고. 그리고 2026년 2월 14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5개국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발리의 사망 원인이 남아메리카 독화살 개구리에서 추출된 희귀 독소 에피바티딘에 의한 독살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독으로 세상에서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푸틴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걸까? 공식적으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푸틴의 재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약 74제곱미터짜리 아파트, 구소련 시대에 생산된 자동차 2대, 오프로드 트럭 1대, 연봉은 14만 달러 수준.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 투자회사를 경영했던 한 인물이 미국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했습니다. 푸틴이 집권하면서 부정 축적한 돈은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1조 원에 달합니다.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2021년 나발리가 공개한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흑해 인근에 세워진 초호화 리조트. 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이 푸틴의 것이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수영장, 개인 극장, 카지노, 전용 헬기장과 포도밭. 공식적으로는 작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람의 별장치고는 조금 과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행기 5대를 포함한 58종의 항공기, 호화요트 4척, 그리고 공식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비싼 시계를 여러 개 바꿔가며 차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 행사에서 포착됐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수영과 근력운동을 병행하고 냉온탕 요법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시베리아 붉은 사슴의 뿔에서 나오는 피로 목욕을 한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노화를 막기 위한 민간요법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포성이 2025년을 넘어 2026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거래의 기술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역사적인 통화가 울렸습니다. 1시간 30분. 수화기 너머로 트럼프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낼 즉각적인 협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것은 푸틴이 던진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5월 두 번째 통화는 이 시간을 넘겼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발표됐지만 실상은 트럼프가 푸틴의 논리에 말려든 시간이었습니다. 푸틴은 쥐구멍에서 배운 그 독한 배짱을 부렸습니다. 돈바스는 이미 러시아의 땅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오히려 푸틴은 트럼프에게 역제안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위협까지요.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의 차가운 대지 위에서 10년 만에 러시아 지도자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두 사람의 악수를 비추었지만 정작 그 테이블에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운명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사이 우크라이나의 들판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알래스카 회담은 화려한 사진 한 장만 남긴 채 아무런 실익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의 호언장담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푸틴은 더욱 단단하게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협상은 교착됐고 전선은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 중동의 거대한 화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지구를 반으로 갈라버릴 듯한 이 전쟁을 보며 크렘린의 주인 푸틴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가 이 비극을 어떻게 자신의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그 냉혹한 계산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이란의 포성에 비명을 지를 때 푸틴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에게 하늘이 내린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첫째, 미국의 시선과 총구가 분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미국의 막대한 지원금과 무기가 이제 중동이라는 거대한 늪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매몰될수록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푸틴의 소나기로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갑니다. 둘째,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국제유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았습니다. 기름과 가스를 파는 러시아에게 이것은 전쟁 자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복권과 같습니다. 셋째, 푸틴은 이제 중동의 진짜 중재자를 자처합니다. 이란의 최첨단 미사일 기술을 흘려주며 미국의 발을 묶고 동시에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는 손을 내밉니다. 미국은 전쟁을 만들지만 러시아는 질서를 만든다. 이 궤변 같은 논리가 중동 곳곳에서 먹혀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더욱 단단하게 빗장을 걸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고유가라는 방패에 막혀 힘을 잃었고 러시아의 창고에는 다시금 전쟁 물자가 쌓여갑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풍요로 바꾸는 법. 레닌그라드 뒷골목에서 배운 그 잔혹한 생존 방식은 2026년 중동의 불길 속에서도 여지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동이 불타오르는 지금 이 순간 푸틴은 미국 대통령의 당혹스러운 얼굴을 보며 자신이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의 왕자는 더욱 견고해질 뿐이니까요. 어떤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은 이 남자는 2026년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 블라디미르 푸틴. 그는 오늘도 크렘린의 깊은 밤 속에서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재며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그의 영향 아래 흘러가고 있습니다.